경고드립니다. 이 심층 보고서를 개진하는 순간 귀하가 인지하고 있던 취약한 동맹국 대한민국은 영원히 소멸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기록이 아닙니다. 절망의 심해에서 대한민국이 담대하게 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던진 피와 땀으로 서술된 처절한 생존의 연대기입니다. 전직 미 태평양 함대 잠수함 사령관 제임스 스탠튼 제독의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격동시켰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마저 전율하게 만든 한국의 은밀한 병기. 그들은 어떻게 미국의 철통 같은 감시망을 회피하고 고요한 암살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을까요? 폴란드와 프랑스가 경악하고 중국이 경외하는 한국 잠수함의 진정한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장막이 거친 대한민국 해군의 비수 앞에서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은 마침내 굴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때 K방산 전력을 폄하했던 세계 최고 전략가의 시선으로 포착한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실상과 그 경이로운 기적의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상세히 풀어내겠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벅찬 소감과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날도 저는 제 철학적 기조라는 견고한 성차에 위해서 세계 질서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동해의 깊고 푸른 심해, 수심 400m의 정적 속에서 미 해군의 자존심이자 최첨단 인공지능 트라이던트 시스템으로 무장한 버지니아급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 USS 사우스 다코타의 함교는 침착하면서도 고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나 스크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들, 일말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롭고 유능한 승조원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 모든 완벽함을 가능케 하는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력. 저는 이 완벽한 조화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따뜻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가상의 적함을 추적하고 제압하는 수백 번도 더 반복했던 익숙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훈련을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전투 구역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안전해역에서 유령처럼 우리를 따라오던 한국의 노후화된 디젤 잠수함 율곡함으로부터 다급한 통신이 수신되었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들려온 한국 장교의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사령관님, 여기는 율곡함. 사우스다코타 오접시. 방향 유령 음원 접근 중 즉각 회피 기동을 권고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청력을 의심했습니다. 저 구닥다리 잠수함에 20년 묵은 손에 포착되는 음원이 수십억 달러짜리 우리 최첨단 사우스 다코타의 트라이던트 시스템에 잡히지 않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개 병졸이 백전노장의 전략객에 훈수를 두는 것만큼이나 상식을 벗어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인터콤 버튼을 누르고 조롱과 오만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고철 잠수함이 우리에게 전술을 가르치려 드는군. 그 경고는 무시하고 예정된 항로를 그대로 유지한다. 제 목소리에는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교의 젊은 장교 몇몇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으나 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말은 곧 사우스 다코타의 절대적인 법규였습니다. 하지만 제 오만이 현실로 증명되는 데는 채 10초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눈앞에서 평생 잊지 못할, 아니 결코 망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토록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사우스다코타의 메인 소나 화면 전체가 예고 없이 시뻘건 경고등으로 뒤덮였습니다. 귀청을 찢을 듯한 경고음이 함교 전체를 뒤흔들었고 스크린 중앙에는 제 40년군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꿈에서조차 본 적 없던 두 단어가 PP처럼 선명하게 부상했습니다. Virtual Destruction, Virtual Destruction, 가상 격침. 함교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기계처럼 움직이던 승조원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충격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단 한 발의 가상, 어뢰에도 탐지하지 못한 채, 단 한 번의 경고음도 듣지 못한 채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 해군의 자존심이 소리 소문 없이 동해의 차가운 심해 속으로 침몰한 것입니다. 저는 굳어버린 손으로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다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도자기 소리가 그제야 제 귀에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DC의 펜타곤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어 낮과 밤의 구분이 무의미한 차가운 전략 상황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합참의 의장과 장군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제 군 경력 최악의 5점이 된 그날의 훈련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USS 사우스 다코타는 미상의 잠수함으로부터 완벽한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훈련 종료 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상대는 사우스 다코타의 음향 탐지 범위를 완벽하게 회피했으며 해저 지형을 이용하여 음파를 왜곡시키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제 보고를 듣던 한 장군이 미간을 찌푸리며 질문했습니다. 미상이라고? 훈련에 참여한 건 한국의 낡은 디젤 잠수함뿐이지 않았나? 스탠튼 제독, 저는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율곡함의 성능으로는 불가능한 기동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우리를 사냥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정보 분석 담당 젊은 장교가 굳은 얼굴로 들어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그 서류로 집중되었습니다. 합참 의장이 서류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군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네. 우리를 격침시킨 것은 훈련구역 밖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한국의 또 다른 잠수함, 홍범도함이었어. 상황실은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홍범도함이라고요? 그건 20년도 더 된 독일의 아예콜 4급 잠수함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파생형 아닙니까? 라이선스 생산 계약서부터 설계도, 부품 리스트까지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술은 단 하나도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제 고함 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 40년군 생활, 제 인생을 지탱해 온 견고한 신념의 기둥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는 소리였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등장을 알리는 불길한 경고음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작은 나라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펜타곤의 극비 임무를 띠고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미동맹 협력 강화 및 기술 교류였지만 제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급격히 팽창하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선 기지로서 한국 잠수함 기술의 실제 수준을 낱낱이 파헤치고 만약 그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준이라면 더 늦기 전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단단히 묶어두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제임스 스탠튼 제독에게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 해군 작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좋기 어려울살은 어려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십 년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서 싸운 백전노장의 그것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조금의 위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한 날카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다가와 거수경례를 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군인답게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습니다.
스탠튼 제독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하여 제독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 가슴에 보이지 않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독. 빙산은 바다 위에 드러난 부분보다 그 아래 감춰진 부분이 훨씬 거대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저의 오만함에 대한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대한 자부심과 수십 년간 깊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던 한국의 자존심이 부산의 습한 부둣가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을 튀기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음과 함께 저는 거제도의 거대한 조선소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거대한 상선과 유조선들이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질서정연하게 조립되고 있었고 그 규모는 제가 방문했던 미국의 그 어떤 조선소보다도 거대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선 기술이 뛰어난 나라라는 막연한 인식은 있었지만 제 눈앞의 광경은 그 인식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 제 눈앞에는 육중한 검은 강철 선체가 산처럼 우뚝 솟아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건조가 한창인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트리엘 배치 3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 측의 안내를 받으며 복잡하게 얽힌 철제 계단을 올라 잠수함의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수많은 케이블과 장비로 가득 찬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량한 공기 분류 추진 체계, 즉 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시스템입니다. 기존 독일제 모델보다 효율과 정숙성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장교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와 시끄러운 디젤 발전기의 개량형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30% 향상이라. 그래봤자 디젤은 디젤이지. 이런 소음 덩어리로 어떻게 은밀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어서 그들은 잠수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케이스 안에 수백 개의 배터리 셀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동맹국에게 기술적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적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바닷속을 떠다니는 거대한 관이나 마찬가지요. 이론적으로는 성능이 우수할지 몰라도 전투 상황에서의 충격이나 단 한 번의 오작동으로 인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건 승조원들을 통째로 수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지. 제 냉정한 평가절에 안내 장교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전문 지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기술력이란 것이 결국은 이런 수준이구나 하는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내부를 더 깊숙이 둘러보던 중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터리 모듈을 여러 겹으로 감싸고 있는 아주 기묘한 형태의 육각형 벌집 구조물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구조물은 제가 아는 그 어떤 합금으로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자 강철처럼 단단하면서도 고무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이상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체 내부 곳곳에 마치 검은색 타일처럼 나선형의 무늬가 새겨진 특수 소재가 빽빽하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제 40년군 경력 동안 수많은 동맹국과 적성국의 잠수함을 분석해왔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소한 형태와 재질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벌집 구조물과 검은 타일들은 제가 묻자 제 곁을 조용히 따르던 백발의 한국 측 연구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띠고 대답했습니다. 아, 저건 말입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충격 흡수 장치와 소음 감소 기술입니다. 이름하여 허니컴 모듈과 음향 블랙홀 흡음재라고 부릅니다. 오직 파고가 높고 조류가 복잡한 한반도의 바다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제독. 그의 대답은 명쾌했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 즉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은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저것들이 단순한 충격 흡수 장치나 소음 감소 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 온몸의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것들은 제가 평생 배워온 함성공학과 물리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스르는 아주 이질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제 눈앞에서 저를 조롱하고 있는 듯한 불쾌한 감각. 제 안에 경고했던 오만함의 성벽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다음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현실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ADT라 불리는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극비수중 음향 테스트 시설로 안내되었습니다. 삼엄한 보안 검색을 몇 번이나 거친 후에야 들어설 수 있었던 그곳은 마치 거대한 지하 성당처럼 고요하고 장엄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공간 정면에는 축구장만한 크기의 초대형 커브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복잡한 해저 지형과 알아볼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가 푸른 빛을 내며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제 군경력 전체를, 아니 미 해군의 잠수함 전략사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회피하여 극비리에 개발해온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3차원 음향 지도 기술의 시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크린 위로 한반도 서의 복잡한 수중 환경이 실시간으로 3차원 그래픽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수심 조류의 방향과 속도, 해저 지형의 굴곡, 수온의 변화까지 바닷속의 모든 물리적 변수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십 개의 가상의 적 잠수함과 기로회, 그리고 어뢰들이 스크린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서로 뒤섞여 그 어떤 최첨단 소나 시스템으로도 개별 식별이 불가능에 가까운 혼란스러운 수중 전장 환경을 연출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표적 식별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수중의 모든 음향 신호를 마치 분자 단위로 분해하랬다가 재조합하듯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표적에 내재된 미세한 진동과 프로펠러의 회전수, 엔진의 고유 주파수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그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나아가 어떤 종류의 잠수함이며 어떤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지까지 단 몇 초 만에 식별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식별된 적 잠수함이 과거에 보였던 기동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앞으로의 행동 패턴까지 확률적으로 예측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위로 각각의 적 잠수함 앞에 여러 갈래의 붉은색 예상, 이동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실제 적 잠수함의 움직임은 그 여러 갈래의 붉은 선 중 가장 확률이 높다고 표시된 경로를 단 1인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제 손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간 이어져 온 해전의 기본 상식, 즉 은밀함과 기습이라는 잠수함 전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섭고도 경이로운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은 채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마법이야. 신의 영역이라고. 도저히 인간의 기술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 혼잣말을 들은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이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와 여전히 고요하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독,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구소의 모든 불이 꺼지고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저에게 마침내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지난 1년간 홍범도함이 단 한 척으로 동해와 서해의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누비며 비밀리에 수집한 중국과 북한 잠수함의 실제 음향 데이터였습니다. 그것은 CIA의 첩보 위성이나 이지스함의 최첨단 레이더도 결코 잡아낼 수 없는 바닷속에 적나라한 진실이 담긴 살아있는 정보였습니다. 데이터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며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니던 최신의 공개 최사형 핵추진 잠수함이 내는 120데시벨 이상의 미세한 소음을 무려 1000킬로미터 박동의 심해에서 포착하고 그 이동 경로를 한 달 내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국 핵잠수함의 항해 습관, 승조원들의 교대 시간 패턴, 심지어 특정 해역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는 이유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김정은이 직접 진수식에까지 참여했던 신형 잠수함 김국영웅함의 심장부, 즉 엔진의 프로펠러 축이 미세하게 불균형 상태라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까지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그 잠수함이 특정 속도 이상으로 기동할 경우 스스로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미합 중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구축해온 태평양 정보망에 이토록 거대하고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저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몰래 이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스크린 위로 한 외국인 엔지니어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얼마 전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국의 굴욕적인 참패를 당한 프랑스 나발 그룹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산을 힘들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예상을 비웃으며 우리 옆에 스스로 새로운 산을, 아무도 본 적 없는 더 높고 험준한 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산의 정상은 우리의 시야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상황실에는 무겁고도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제 40년 군 경력을 지탱해 온 오만함과 불신, 그리고 강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은 저 칠흑 같은 스크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독일의 도리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절체절명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기술을 재창조했음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어 마지막 남은 의문을 토해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단 말인가? 제 질문에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상황실 한쪽 벽에 걸린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1980년대의 어느 추운 겨울밤, 기름 냄새와 용접 불꽃이 가득한 허름한 조선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선진국에서 파견된 독일 기술진의 냉소적인 감시를 피해 한밤중에 몰래 모여 필사적으로 기술을 익히고 있는 얼굴이 온통 까맣게 그을린 젊은 한국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고단함과 배고픔에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활화산처럼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그 사진을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들의 굳은 살 박힌 손과 얼어붙은 몸을 녹이던 뜨거운 애국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독.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거대한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강렬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6.1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열강들의 기술적 멸시와 끊임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더는 무시당하지 않는 조국을 물려주려 했던 한 민족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탄식처럼 내뱉었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사들인 게 아니었어. 강철의 민족의 혼을, 그 한 맺힌 정신을 새겨 넣은 것이었군. 저의 완전한 변화를 눈치챈 단 연하인 사령관은 저를 ADD의 가장 오래되고 허름한 별관의 한 연구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앞서 보았던 최첨단 시설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낡은 책상, 그리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돋보기를 쓴 채 낡은 설계도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백발의 노년의 과학자들. 사령관이 그들의 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2004년 국가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306호 사업이 외부 강대국들의 압력으로 무참히 좌초된 후에도 정부의 지원도 세상에 관심도 없는 이곳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만으로 연구의 끈을 놓지 않으신 대한민국의 1세대 잠수함 과학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연구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녹색 칠판을 보았습니다. 칠판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미분과 적분 수식들이 분필 가루가 되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붓으로 쓴 듯한 빛바랜 글씨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 손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들을 향해, 그리고 그분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위대하고도 고독한 정신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말없이 경의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군인으로서 한때 오만했던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참회이자 제가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유실한 경의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미 공군 수송기의 기내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건조한 사실과 데이터만 나열된 훈련 결과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정신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저의 경애와 찬사가 담긴 일종의 고백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방패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태평양의 균형을 뒤흔드는 고요한 암살자이며 그 어떤 공격에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불침의 전략 핵 항모이다. 며칠 후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 제 보고서를 읽은 미합 중국 대통령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고뇌에 빠진 듯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가 결심한 듯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스탠튼 제독, 한국과의 핵 잠수함 기술 동맹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시오. 이것은 시혜나 협상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전략적 필수 과업이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수십 년에 걸친 처절하고도 고독했던 노력은 마침내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했던가요? 대한민국은 그 말을 온몸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세계 최강 미국조차도 한국을 빼고 세계의 해양 안보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 일궈낸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위대한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 일궈낸 눈부시고도도 찬란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자부심의 불씨가 되고 뜨거운 감동으로 오래도록 남았기를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방부 기밀 서고에서
수십 년간 잠자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미국이 핵무기까지 막아가며 통제하려 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 패배를 모르는 한 나라가 억압과 서름을 딛고 일어나 세계 최강의 기술로 중국의 야망을 침몰시키고 미국마저 경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라이언입니다. 한때는 미 해군 전략 분석실에서 밤낮 없이 세계의 바다를 주시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은 버지니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낡은 오두막집 앞 호숫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간간히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죠. 세상의 소란함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 제 이름 앞에는 늘 전설적인 최고의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세월의 무게는 그 모든 영광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잊혀진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오두막 서재에는 퇴역 후 강한이 집필한 국제정세 분석 서적 몇 권과 젊은 시절 영광의 순간들을 담은 빛바랜 사진 몇 장만이 과거의 저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옛 동료들이나 제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역할은 끝났다고, 세상은 이제 젊은 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짓궂더군요. 2024년 유난히 밝고 청명했던 어느 가을날 아침, 제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커피 향이 채 가시기도 전, 제 오두막으로 향하는 좁은 비포장도로 위로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우편 배달부나 가끔 들르는 이웃 주민 외에는 찾아올 리 없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생동물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한 낯설지만 익숙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제 삶을 덮치려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죠. 데이비드 젠킨스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방부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듯한 군복 차림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중대한 국가적 위기라도 맞닥뜨린 사람들처럼 절박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젠킨스는 제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평소 단정하던 그의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반증이겠죠. 라이언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국가가 박사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붉은색 잉크로 탑 시크릿, 탑 시크릿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맡고 싶지 않았던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듯한 그 묵직한 공기, 그것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짜리 보고서, 요약본과 함께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소함 명령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제 평온했던 노년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북극 항로 개방에 따른 미국의 해상 패권 위협 분석 및 즉각 대응 전략 부재에 관한 긴급 보고. 북극, 그 얼음으로 뒤덮인 미지의 땅. 언젠가는 인류의 새로운 각축장이 되리라고 막연히 예상은 했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첩보입니다. 이대로라면 데이비드 젠킨스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 채널을 총동원해 분석해 봤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박사님의 지혜를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10년 안에 미국의 해상 패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겠지. 제가 무심하게 중얼거리자 데이비드 젠킨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의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긴 저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온 사람이니까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위기 상황에 미묘한 낌새를 알아채는 것은 제 오랜 직업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데이비드 젠킨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퇴물 늙은이에게 뭘 기대하는 건가? 내가 펜타곤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 세상은 많이 변했을 텐데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소와 함께 다시 이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전용 헬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전문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제가 사랑하는 버지니아의 아름다운 단풍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북극의 연안을 따라 거대한 항만시설과 물류 네트워크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빙상 실크로드 홍보 영상에는 최첨단 기술로 건설된 부두와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 그리고 그 위를 오가는 거대한 선박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패권을 향한 중국의 차가운 야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재앙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죠. 북극의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바닷길, 즉 북극 항로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북극 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에 비해 운송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로테르담에서 아시아 상하이까지의 항해 일수가 기존 항로 대비 최대 2주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물류 비용의 엄청난 절감을 의미했고 세계 교역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파급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중국은 그 황금알을 독차지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만약 중국의 전략이 성공할 경우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가공할 만한 결과들을 차가운 문장으로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교역로를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 세계 물류의 중심축은 순식간에 태평양에서 북극해로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패권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국제 금융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고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해 온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고립된 채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패권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국가안보회의 상황실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수심이 가득했고 상황실 내부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묵직한 중압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듣기 좋은 위로나 희망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니까요. 라이언 박사, 현재 상황에 대한 자네의 냉철한 분석과 함께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안을 듣고 싶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과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사온 사람처럼 헬쑥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이들을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각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 치밀하게 이 북극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상황실 안이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탄식과 함께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은 거구의 해군 제독, 리처드 아이언스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해군 내에서도 초강 경파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과 핵잠수함의 압도적인 전력만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전형적인 힘의 숭배자였죠. 그는 경제나 외교 같은 부드러운 힘은 나약한 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저와 여러 차례 전략 문제로 충돌했던 적이 있었죠. 그는 저를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라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해괴한 소리요, 라이언?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은 장식품으로 있는 줄 아시오? 당장 항모 전단을 북극해로 급파해서 중국 놈들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놓으면 될 것을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깟 얼음 덩어리 몇 개가 우리 항모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언스 제독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과 불안감이 역력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 부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이언스 제독의 흥분된 얼굴을 차분히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독님, 물론 미 해군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 점은 저 역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극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전쟁터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혹독한 추위와 예측 불가능한 얼음의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이미 북극해 연안 곳곳에 건설해 놓은 민간 시설을 가장한 군사적 거점들은 우리의 항공모함 전단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제독님 말씀대로 항모 전단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국제사회의 미국의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평화적인 경제활동을 방해받는 피해자라고 선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중국은 이 싸움을 처음부터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경제적 패권 경쟁과 기술력 과시의 장으로 교묘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교하게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섣불리 군사력을 들이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어 자멸하는 길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약한 책상 물림의 궤변일 뿐이요. 경제, 기술, 그런 것들은 진짜 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단 말이오. 라이언,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에 갇혀 있었던 것 같군. 아이언스 제독은 제 말을 격렬히 부인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이적 행위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회의장에는 저와 아이언스 제독 사이에 차갑고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몇몇 젊은 보좌관들은 아이언스 제독의 위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펜타곤 한 구석에 마련된 비좁은 임시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자료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 사무실은 마치 관속 같았습니다. 한때 제가 지휘했던 넓고 쾌적했던 전략 분석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위기를 극복할 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항구를 몇 개 건설하는 수준을 넘어 북극해 전역에 대한 자원 탐사, 과학 연구 기지 설립, 해저 케이블 설치, 심지어 북극 관광 상품 개발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붉은색 문어가 수많은 촉수로 북극 전체를 휘감아 삼키려는 듯한 섬뜩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북극을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골적인 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즉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땅한 대응 카드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알래스카를 제외하면 북극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턱없이 부족했고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여 중국과의 경쟁에 뛰어들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한 발 앞서 나간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냉정한 현실만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주변 동맹국들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나 북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와 중국이 제시하는 달콤한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북극 항로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 즉 혹한의 바다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자체적인 쇄빙선 건조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몇 차례 쇄빙선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기술적인 한계와 예산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의 해묵은 영토 분쟁, 즉 쿠릴 열도 문제는 일본의 북극해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러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죠. 펜타곤 내부에서 극비리에 작성된 일본 관련 보고서에는 그들의 상황을 기술적 한계와 외교적 고립으로 인한 자멸적 상황이라고까지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북극 항로 경쟁에서 완전히 낙오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기술력 없는 야심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분석을 거듭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쌓여갔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그림자 앞에서 초강대국 미국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보였습니다. 아이언스 제독의 날카로운 비웃음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도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의 말대로 저의 이 모든 분석과 고민은 나약한 책상 물림의 현실 도피적인 망상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며칠이고 계속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갔고 제 눈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늘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샘 작업도 거뜬했지만
이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어쩌면 세계의 미래가 제 어깨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펜타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기밀문서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듯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는 잊혀진 공간이었죠. 혹시라도 수십 년 전에 잊혀진 과거의 기록들 속에서 아주 작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수십만 권에 달하는 낡은 서류철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냉전 시대에 폐기된 작전 계획들이나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무기 개발 보고서들이었죠. 먼지를 뒤집어 쓴 차에 석에 꽂혀 있는 파일들은 마치 과거의 망령들처럼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먼지를 뒤집었으며 자료들을 뒤지던 중 제 손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 개의 파일이 동시에 잡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그곳으로 이끈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는 표지가 누렇게 변색된 1970년대로 분류된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의 제목은 대한민국 핵개발 프로그램 저지 및 감시 작전 최종 보고서. 제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 격동의 시절 미국이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을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억눌렀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해군 정보국의 젊은 분석 장교였고 한국의 핵 개발 동향은 저희 부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일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막연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노골적인 미국의 압박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원조 중단이라는 회유와 협박, 첨단 군사 기술 이전 거부, 심지어 CIA를 동원한 내부 공작과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한국의 핵 개발 의지를 폭력적으로 꺾으려 했던 미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하다.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절규했던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쪽의 공산주의 괴뢰초 전랜대의 집단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냉혹한 힘의 논리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핵무기는 단순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미국은 자국이 구축한 국제 질서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차가운 타이핑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성공적으로 달성함. 대한민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중단된 것으로 최종 확인함. 저는 왠지 모를 깊은 씁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때 옳은 일을 한 것이었을까?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그들의 절박함을 우리가 너무 쉽게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다음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어제 날짜로 막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러시아 국영 가스 개발 회사 가즈프롬 발주 야말로 프로젝트 II 일명 AR7 아이스 클래스 쉐빙 LNG 운반선 건조 현황 및 기술 분석. 그리고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하 52도의 살인적인 극한 환경 속에서도 최대 이돔 1m 두께의 단단한 북극해 얼음을 마치 종이장처럼 스스로 깨부수고 나아갈 수 있는 괴물 같은 성능의 쉐빙 LNG 운반선. 그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선박 17척 전량의 건조 계약을 따낸 곳이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러시아 측이 처음에는 자국 조선소와 유럽의 몇몇 유력 조선소들을 검토했지만 그 어떤 곳도 한국 조선소들이 제시한 기술 수준과 납기,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따라오지 못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마치 강력한 폭풍이라도 몰아친 것처럼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굴복하여 피눈물을 삼키며 핵무기를 포기해야 했던 나라, 그리고 2025년 현재 세계 최강의 쇠빙선 건조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두 개의 점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명한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희열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쇠빙선, 그것은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미지의 바다, 북극해를 자유자재로 항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곧 21세기 새로운 해양시대의 패권을 결정지을 테너의 신의 창고레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리하고 강력한 창을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북극의 연안의 거대한 항만을 수십 개 건설하고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도 겨울이 되어 바다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이는 순간 한국산 최첨단 쇠빙선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빙상 실크로드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계획으로 전락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두 개의 파일을 움켜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마치 엔진처럼 제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맙소사,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그들의 핵을 빼앗자 그들은 그 핵보다 더 무서운 스스로 강철 심장을 만들어버렸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과도 같은 경외감이 섞인 중걸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의 무자비한 압박이 역설적이게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나 더욱 강력하고 위협적으로 단련시킨 것입니다. 핵무기라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 대신 그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라는, 어쩌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를 손에 넣은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언스 제독이 그토록 신봉하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전통적인 군사력은 이 새롭게 펼쳐지는 북극해 패권 게임의 법칙 앞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중국의 거대한 야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강복 꺾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열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작은 나라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샅샅이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 역사, 특히 LNG 운반선과 쇠빙선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한 모든 보고서와 학술 논문, 심지어 오래된 신문 기사들까지 밤을 새워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말이죠. 한국의 조선 기술 관련 다큐멘터리와 뉴스 영상들도 모조리 찾아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움과 경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 상선 건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을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 운용되는 특수목적 선박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차근차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를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안전하게 장기간 운반하는 고도의 기술과 두껍고 단단한 극지방의 얼음을 효과적으로 부수며 항해하는 첨단 쇠빙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한 ARC-7 아이스 클래스,
쉐빙 LNG 운반선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의 조선소만이 건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현대 조선 공학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선박에는 일반 강철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극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강이 사용되었고 얼음을 효율적으로 파쇄하기 위한 독특한 선체 설계와 강력한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LNG 화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이중 안전장치 등은 한국 조선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야말반도와 기단반도 등 북극해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천연가스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여기서 생산된 LNG를 유럽과 아시아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발주한 막대한 물량의 쉐빙, LA선 전부를 오직 한국 조선소에만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자신들조차도 그리고 조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다른 어떤 나라도 그 정도 수준의 고성능 특수 선박을 만들어낼 기술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름 모를 수많은 조선 기술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흘렸을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상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극심한 가난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부족한 자원과 열악한 기술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기술만이 살 길이다. 라는 불굴의 의지와 집념 하나로 조선이라는 거대한 강철 산업을 맨손으로 일궈낸 그들의 역사. 그것은 단순한 산업 발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민족의 미래를 걸고 벌인 처절하고도 위대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미국에 의해 핵무기 개발이라는 자주 국방의 꿈을 강제로 빼앗긴 그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욱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듯 그들은 차가운 강철을 다루는 기술을 마치 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거대한 강철 선박들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불타는 집념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간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동시에 미국이 과거에 저지른 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부스스한 모습으로 아이언스 제독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온갖 무기 모형과 과거 전쟁 영웅들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가져온 정보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듯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맞이했지만 제가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은 한국의 쉐빙 LNG선, 관련 상세 기술 보고서들과 러시아 국영기업과의 독점 계약 관련 자료들, 그리고 위성으로 촬영된 한국 조선소들의 압도적인 규모와 생산 능력 분석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건조된 쉐빙선이 실제로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영상 자료를 보았을 때는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거대한 쉐빙선은 마치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듯 부드럽게 얼음을 가르며 나아갔고 그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제동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해답입니다. 중국의 야심찬 빙상 실크로드는 겨울철 북극의 두꺼운 얼음 앞에서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얼음을 깨고 안정적으로 북극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수단을 가진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는다면 중국의 북극 패권 장악 야욕은 시작도 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없이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우위를 통해 말입니다. 이것은 제동님께서 말씀하시는 힘과는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힘이죠. 아이언스 제독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중한 몸이 마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그는 커다란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한 번 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언, 자네 말이 만약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중국 놈들의 바로 코앞에서 이런 엄청난 전략적 카드를 우리도 모른 차에 쥐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회의감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노골적인 적대감이나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신봉해 온 압도적인 군사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낡은 힘의 논리가 전혀 다른 방식, 즉 첨단 기술력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혼란과 함께 일종의 지적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자네의 분석을 믿어보겠네. 하지만 만약 이게 헛된 희망이라면 자네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걸세.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펜타곤 최고위급 비밀회의 석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손에 확신과 희망이 가득 담긴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제 발걸음은 이전과 달리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회의장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았지만 그 속에는 또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깊은 절망의 늪 속에서 기적처럼 찾아낸 한 줄기 빛나는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스크린의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과 그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위협, 그리고 미국의 현재 대응 능력의 명백한 한계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깊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간과하고 있었던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우리가 대한민국의 손에서 핵폭탄이라는 강력한 창을 빼앗았더니 그들은 그 대신 지구 전체의 물류 흐름을 멈추거나 움직일 수 있는 어쩌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실질적인 힘을 가진 새로운 무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손에 넣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물이라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일제히 제게로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의 대한민국 거제도와 울산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최첨단 쇠빙 LNG 운반선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대한 북극해의 얼음 덩어리들을 종이장처럼 가르며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는 실제 시험항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혹한과 집채만한 파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유유히 그리고 강력하게 북극의 바다를 질주하는 그 거대한 강철 선박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기술력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는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기술력 수준입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쇠빙선 건조 기술. 이것이 바로 미래 북극 항로 시대의 해상 패권을 결정지을 진정한 신의 창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강력한 창은 지금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절망적인 전쟁의 폐허 위에서 어떻게 기적처럼 일어섰는지, 그리고 어떤 피와 땀을 흘려
오늘날의 경제 대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는지를 간략하지만 강렬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교육받은 사람밖에 없었던 가난한 나라. 그들이 어떻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는 절박한 염원과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인 경제 발전을 일궈냈는지,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주 국방의 꿈을 꾸며 국방력 강화에 매진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핵 주권이라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포기해야 했던 그 처절한 순간을 딛고 어떻게 다른 분야, 특히 조선과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는지를 말입니다. 시뻘건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조선소의 풍경,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밤낮 없이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이름 모를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최첨단 선박들이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장면들이 스크린을 통해 마치 한 편의 장엄한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업 발전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억압, 그리고 내부의 분열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온 한 위대한 민족의 감동적인 서사시였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경애의 시선들이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이언스 제독조차도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리핑의 마지막, 저는 마침내 제가 밤새워 구상하고 다듬었던 최종적인 대중국 북극해 전략의 핵심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 전략에 진 프로젝트 부산이라는 코드명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핵심 전략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중국이 북극 항로의 동쪽 끝, 즉 아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의 물류 허브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야심찬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바로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특히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부산항이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부산항에 대한 전폭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감행하여 부산을 북극 항로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스마트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항만시설, 현대화, 배후 물류, 단지 조성, 관련 법규 정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조선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쉐빙 선단 확보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 능력, 그리고 우리의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외교력이 완벽하게 결합된다면 중국의 거대한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부산이라는 강력하고도 우리역 우호적인 방파제 앞에서 그 힘을 급격히 잃고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제 발표가 모두 끝날래 끝나자 회의장에는 한동안 무겁고도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전략은 너무나 대담했고 어쩌면 몇몇 사람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황된 계획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길고도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놀랍게도 저와 가장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아이언스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서 육중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복수를 한 거로군. 아주 지독하고도 무섭도록 우아한 방식으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비웃음이나 격렬함 혹은 회의감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 정확히 형용할 수는 없지만 깊은 경외감과 함께 약간의 전율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그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강력한 마법의 주문처럼 그의 예상치 못한 인정은 다른 모든 참석자들의 잠재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고
압도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아이언스 제독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이언 박사, 그리고 아이언스 제독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프로젝트 부산은 우리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라고 판단되네. 즉시 실행에 옮기도록 준비하게. 그 역사적인 회의가 끝난 이후 미국의 대중국 그리고 대북극해 전략은 그야말로 180도 극적으로 선회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프로젝트 부산은 대통령의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적이고도 최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미국의 자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 인력들이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대한민국의 남쪽 항구 도시 부산으로 빠르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은 그야말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밤낮 없이 들끓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부두는 최첨단 스마트 항만 시설로 빠르게 교체되었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하역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컨테이너들을 실어 날랐으며 전 세계의 메이저 물류 기업들이 앞다투어 부산의 아시아 본부와 물류센터를 경쟁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은 밀려드는 최첨단 쇄빙선과 친환경 특수 선박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들어갔고 관련 산업의 고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만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암초에 부딪힌 셈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준비해왔던 원대한 북극 항로 장악 전략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해 어분 대한민국 부산이라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경쟁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시작부터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결국 반쪽짜리 미완의 계획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연일 미국의 의도를 맹비난하고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하여 프로젝트 부산의 성공 가능성을 폄훼하는 여론전을 펼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과 자본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북극 항로의 새로운 중심, 바로 대한민국 부산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간과했던 작은 나라의 엄청난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알아보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다시 버지니아의 조용하고 한적한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완벽한 은둔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비공식적인 자문에 응하기도 하고 국제 정세와 안보 전략에 대한 짧은 칼럼을 유력 언론의 익명으로 기고하기도 했죠.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제 서재의 커다란 모니터에는 대한민국 부산항의 모습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고화질 위성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를 산처럼 실은 거대한 선박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쉴 새 없이 항구를 드나들고 있었고 밤이 되면 항만 전체가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 살아 숨쉬는 듯한 부산항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억압을 가장 위대하고 창조적인 힘으로 보기 좋게 바꿔낸 나라 대한민국. 그들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해양시대의 진정한 주인,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리더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핵무기라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강제로 빼앗겼지만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강인한 강철 심장을 스스로 단련했고 마침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새로운 동력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가장 통쾌하고도 우아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총칼이나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과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이뤄낸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복수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한 편의 영웅서사시와 같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낡은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서 나오고 일방적인 억압은 결국 더 큰 저항과 함께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한다는 냉엄한 진리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이자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불굴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저 토마스 라이언 박사가 제 남은 인생의 황혼역에서 직접 목격하고 또 미력 하나마 기획에 참여했던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저력과 위대한 잠재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눈부신 기회로 만들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일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북극 항로 시대의 새로운 심장이자 동북아시아 물류의 허브로 당당히 우뚝 선 대한민국, 그리고 그 찬란한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을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에 더욱더 눈부시고 위대한 미래를 상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늙은 가슴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뜨겁고 벅차게 뛰어오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벅찬 소감과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놀랍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